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5세인 은퇴한 주부입니다. 엊그제가 시부제사였어요. 우연히 아버님의 앨범을 정리하다가 유난히 눈에 띄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다녀왔던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제주도 여행, 그건 아버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칠순기념 효도 가족여행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로 늘 외롭게 혼자 지내셨습니다. 딸이 둘씩이나 있고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면 뭐하나요? 없는 것과 같았는데요. 물론 자식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님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아버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서 소가리를 많이 하신 탓에 화병으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니도 그렇고 형님도 아가씨도 아버님을 모시고 바람이라도 쏘이는 것을 꺼려 했어요. 겉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을 찾아뵙고 반찬을 넣어드리고 오곤 했습니다만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남편은 어버이날에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것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냥 찾아뵙고 용돈만 드리고 반찬만 넣어드리고 자고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님을 미워해? 겨우 어쩌다 한번 찾아뵙고 식사라도 함께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냥 아버지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 계셨을 텐데 말이야. 오히려 제가 그러는 남편을 달랬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치고 고생 안 하시고 사신 분이 얼마나 있었어. 그 시절엔 그렇게 여자들한텐 억울한 삶이었지 않았어? 다 지난 일이야.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후회하지 말고 할 도리나 잘하면 되지. 안 그래? 그러자 남편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다. 아버지를 보면 엄마를 그렇게 죽게 해놓고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편하게 사나 하고 화딱지가 난단 말이야.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이에 자식들 눈치나 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남편을 다독였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한테 속을 안 끓이고 산 줄 알아? 말도 마. 지금도 친정아버지는 물도 하나 떠다 잡수지질 못하고 엄마만 부르잖아.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 싫어하셔. 하늘에 계시는 시어머니도 그러실 줄 누가 알겠어? 남편의 손을 내저으며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세월을 잘못하고 나신 거야. 우리 아버님은 안 만났어도 더 나았을 텐데 머리도 좋은 사람이 하필 여자로 태어나서 그것도 하필 우리 아버지처럼 무식한 이기주자를 만났으니 명이 짧을 수밖에. 이건 비극이야. 저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아버님이 시어머니에 관련된 말만 하면 남편은 흥분을 했어요. 그건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전혀 예상치도 않게 남편의 고모의 시누이 집에 가서 일해주다가 부엌에서 쓰러졌다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뿌리 깊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아버님은 시어머니가 종처럼 시댁에 헌신하는 여자가 최고 미덕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여자를 그렇게 취급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셨대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 배려심이 부족한 여자,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치부가 돼버리곤 했다네요. 그래서 늘 남편을 포함해서 시누이들과 아주버니도 모이기만 하면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님 앞에서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말없이 조용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없이 혼자 계시곤 했습니다. 좀 안 되어 보였어요. 사실 남편과 시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잔치상을 차리는데 동원이 되어서 일해주다가 부엌에서 쓰러졌는데 바로 병원으로 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셨다네요. 이런 우라질 옆에네야. 하필 이 바쁜 시간에 잔치 분위기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의 큰 신의격인 남편의 큰 고모가 그랬대요. 아이고 어떡해. 지금 손님들이 한참 물려오는데 이봐 옳게 눈 좀 떠봐. 아니야 가만히 도 멀쩡하다고 왜 이래. 옳게 일어나라니까. 그러자 아버님이 옆에서 그러셨대요. 누나는 걱정 말고 손님들이나 챙겨. 좀 누워있으면 깨어나겠지. 그러자 남편의 큰 고모가 그랬다네요. 아이고 이게 뭐야? 도와주라고 했더니 정신사납게 쓰러져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네가 네 마누라니까 알아서 해. 난 바빠서 정신이 없으니까. 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보게 거적대기처럼 한쪽 구석진 곳에 쳤대요.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아버님은 짜증을 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갑자기 졸도를 했지만 귀는 살아있었대요. 아버님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랬답니다. 하필 이 판국에 쓰러지고 난리야. 얼른 일어나. 일손이 바쁜데 뭐해? 그걸 지켜본 작은어머니가 보다 못해 작은아버지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어머니가 그 자세한 내막을 잘 알고 계신 탓에 이미 병원에 달려간 형님이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으니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쉽게 사그러들겠습니까? 그건 고모들에 대한 원망도 함께 커졌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어머니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고 했어요. 고모들은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아버님만큼은 부모라서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 사실을 이모한테는 숨겼다고 했어요. 이모가 알면 온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버님한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 숨기자고 했다더라고요. 너무 조근이 없게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가 그럴 때도 아버님이 반대했대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병원에 가냐. 충금이 엄마는 건강해. 금방 깨어날 거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마라. 당시엔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작은아버지가 그런 아버님에게 미쳤냐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또 그러더랍니다. 왜 법석을 떨고 그러냐? 다른 사람이 다 놀라잖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저리 가. 그래서 지연이 된 까닭에 살릴 수도 있었던 시어머니의 목숨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늦게 병원에 도착을 한 바람에 바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남편의 작은엄마도 화가 났었는지 한동안 아버님을 보지 않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랬으니 자식들이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평생에 돈 한 번 벌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재산만 까먹고 남들에게 다 퍼주는 삶을 사는 낙으로 사셨던 분이 알거지가 되었어도 자식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놀 자리도 만들어주고 다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줄 건 해주고 해야 하는 게 억울하다. 저런 인간이 그래도 자신이 서럽다고 생각할걸.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인간이야. 우리 엄마만 불쌍하지. 남편은 남의 이목이 들어와서 아버님을 먹여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아버님은 늘 자식들 눈치만 보시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 잠깐 모여도 며느린 저한테도 한마디를 건네지 않으시고 식사 때도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그저 저희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안방 TV만 혼자서 보셨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저와 형님이 한 번씩 과일도 깎아서 드리면서 함께 대화라도 나누려고도 했어요. 그때 마침 형님이 아버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곧 칠순이신데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관절이 안 좋으셔서 산책도 자주 못 하시잖아요.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요? 그래, 가면 좋지만 다들 바쁜데 가겠냐. 그냥 냅둬라. 칠수는 무슨. 그러자 형님이 그랬어요. 아버님, 나이가 더 드시게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시잖아요. 칠순 잔치보다는 여행을 가시는 게 어떠세요? 관둬라. 내가 무슨 칠순 잔치냐. 여행도 필요 없다.
그래도 아버님, 칠순 생일상은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랑 제주도 여행은 어떠세요? 그래, 제주도 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다. 가고는 싶지. 그래요, 그럼 가족여행을 함께 가면 되죠. 아버님, 칠순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은 괜찮으신 거죠? 그래, 그럼 애들이 가자고 하면 나도 좋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 여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남편과 아주머니는 아버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고모님들이 아버님의 칠순잔치를 하라고 성화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는 통에 제가 그랬었죠. 칠순잔치를 할 돈이면 차라리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게 훨 낫지 않아? 어차피 아버님의 칠순잔치를 하게 되면 꼴도 보기 싫은 고모님들을 모셔서 배 불리는 것보다야 효도 관광이라는 생색도 내고 또 이 기회에 단합해서 가족여행의 의미도 갖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시간을 맞춰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신우인 형님은 두 아들이 있긴 했지만 학교 때문에 못 갔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냥 손주들은 빼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여행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버님과의 효도 여행 따위에는 전혀 마음에도 없는 신우들과 아주버니와 남편에게 제주도 여행을 맡길 수가 없어서 저와 형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했어요. 아버님을 위한 효도 여행이니만큼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휠체어를 대여를 받아서 다니기 편한 곳 위주로 여행지를 잡았어요. 식사도 아버님 회를 무척 좋아하셨기 때문에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횟집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을 할 때까지 형님과 제가 아버님을 직접 휠체어 서비스를 받아가며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공항 주차장에서 미리 예약을 해둔 렌트카를 타고서 아버님의 휠체어를 무료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주관광센터에 들러서 가야 하는데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차도 지금 비좁은데 어디에다 휠체어를 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휠체어를 끌고 어떻게 다녀요? 그냥 아버지는 드라이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그래서 승합차 렌트카를 빌린 거잖아요. 계단만 아니면 웬만한 건 휠체어가 가능해요. 그랬더니 또 큰 신우인 형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 얼마나 다리도 불편하신데 다니시려고 하겠어? 그냥 차로 모시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큰동서인 형님이 그랬어요. 그건 걱정 말아요. 다 알아보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던 대로만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신우들이 싫다는 것을 굳이 제주관광센터로 가서 휠체어를 대여받았습니다. 숙소로 도착을 했는데 바닷가 전망이 멋진 뷰를 지닌 리조트였어요. 렌트카 운전은 남편이 했지만 그 외에 아버님을 케어하는 것은 형님과 제가 전담을 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리는 것도 신우들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둘이 신나서 어떻게 하면 잘 놀다 가나 그 궁리만 했어요. 저와 형님의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 여행 온 의미를 살려서 아버님이 편하게 여행을 하시도록 할까 궁리하는데요. 아버님의 휠체어에 앉히기 위해서 부축하는 것도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것도 다 저와 형님 몫이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저녁 식사를 하러 근처에 있는 맛집이란 곳으로 흑돼지 숯불구이를 먹으러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참 비싼 곳이긴 했어요. 또 막내 신우이가 메뉴판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비싼 데로 왔어? 나 안 먹어. 제주 흑돼지가 별거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비싼 걸 먹어야 해? 그러자 형님이 또 그랬어요. 나도 안 땡기네. 여기 먹을 사람만 먹어. 별로 고기가 안 땡기구만. 그러자 아버님이 또 눈치를 보시더니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자리에 앉았는데 나가다니요. 아버님이 숯불구이 잘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안 먹고 싶다. 나가자. 그러자 아가씨가 그랬어요. 언니, 우리는 입이 아니야? 우리한테도 물어봤어야지. 오자마자 무슨 고기 파티야? 미안하지만 얼른 나가지 뭐. 아가씨가 앞장서서 나가니까 아버님 얼른 가자고 하셨어요. 참 신우들 성질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자기 아버지한테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네요. 아무리 아버님이 미워도 그렇지.
자기들 먹기 비싸다고 나가자고 하다니 아무도 없었으면 신유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날은 어두워졌는데 언제 또 식당을 찾아서 가야 하나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라면이라도 사서 끓여 먹자. 그러자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언니, 리조트도 좋은 곳에 왔는데 안에서 좀 지내보세. 대충 해서 먹게. 리조트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님은 소파에 편히 쉬시게 해드리고 형님과 저는 리조트 내 편의점과 근처 마트를 검색해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덩그러니 숙소에 계셨어요. 한참 만에 바삐 장을 본 후에 리조트로 왔더니 아직도 아버님 혼자 계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님이 여전히 혼자 하시라니 이게 효도 여행 겸 가족 여행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진짜 경치 죽여준다. 우리 여기 호프집에 와서 대충 저녁 먹었으니까 형수랑 밥 해서 먹어. 알았지? 그래서 그날 저녁엔 저와 형님이랑 아버님과 함께 흑돼지 구이용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리조트 내 편의점은 양이 안 차서 멀리 마트까지 다녀왔어요. 남편과 시누이들과 아주버니는 저와 형님에게 아버님을 맡기고 완전히 신이 나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형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아버님과 식사를 끝난 후에는 리조트 내 해변을 바라보는 곳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리조트 앞들에는 밤의 이쁜 불빛 등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아버님이 무척 즐거워하셨어요. 사진도 찍어드리고 음료수도 사드리면서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 들어왔습니다. 아버님도 한결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아버님의 칠순 생신일이었어요. 저와 형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쌩 까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리조트 내 숙박인을 위한 무료 사우나에 간다며 가버렸어요. 전날 장을 봐온 곳으로 아버님의 생일상을 대충 차리고 식사는 리조트 내 뷔페에서 할 생각이었죠. 풍선도 불어서 붙여놓고 칠순 생일을 축하드린다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밥과 미역국에다 전날 사온 과일을 넣고 사우나라 간 시누들과 남편과 아주머니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기껏 있어서 상을 차려놨는데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밥 처먹고 있더라고요. 사우나가 끝나는 대로 만나서 리조트 내에 있는 뷔페에서 신나게 밥을 처먹고 있다니 저와 형님이 살짝 열이 받았어요. 뭐야? 아버님 생신상을 약식으로나마 차렸으니 케이크에 불이라도 켜드리고 모시고 가서 식사해야지. 아버님 생신이건 말건 관심도 없었어요. 저와 형님이 아침 내내 법석을 떨어가며 풍선 불고 식탁 위에 보기 좋게 생신상 세팅을 해놓은 게 보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에 불도 못 켜드리고 곧바로 아버님을 모시고 뷔페로 와서 식사했어요. 겨우 아버님 아침 식사를 끝마친 후에야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기념사진도 한컷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실내에서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는 수족관과 돌고래 쇼가 좋을 것 같아서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한 말 안 뜬 시누이가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언니, 왜 이곳에 온 거야? 이 돈 주고 꼭 이걸 봐야 해? 아버님을 모시고 구경하긴 딱이잖아요. 아가씨는 싫으면 아버님 모시고 다녀올 때까지 딴 데 가서 놀다가 와요. 그랬더니 또 큰 신인 형님이 그랬어요. 가족여행인데 함께 움직여야지. 어떻게 딴 데 가 있으라고 하는 건가? 나도 그 돈 주고는 들어갈 생각이 없네. 그러자 아주버니도 남편도 싫다고 했어요. 다들 너무했어요. 아버님의 의중은 어떤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관광하시기 좋은 곳으로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아버님께 물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놀란 토끼처럼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 안 와도 된다. 다른 데로 가지 뭐. 분명히 아버님은 돌고래 쇼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라 하셨어요. 아가씨가 또 그러더라고요. 언니, 아버지도 싫다잖아요. 다른 데로 가요. 시간 아깝게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섭지커지로 가요. 그럼 그쪽으로 갈 사람은 가요. 아버님 휠체어로는 거긴 못 가니까요. 정말 웃겼어요.
가고 싶으면 2달이 쌩쌩한 자기네들끼리 다녀올 것이지. 같이 가자고 하다니. 저와 큰동생 형님이 물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두 며느리와 아버님의 택배만 끊어서 싫다는 아버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냅뒀어요. 싫다고 하시던 아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구경이라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없이 두 며느리와 함께 다니시는 게 편한 모양이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은 저와 형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저와 형님도 돌고래 쇼는 처음이라서 참 재미있었어요. 관람을 다 마친 후에 나와서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로 가서 아버님께 청귤 주스를 주문해서 드리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 잡았어요. 저 아버님이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랬어요. 이상하네.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했더니 배가 슬슬 아프네. 형님, 혹시 배탈 난 거 아니에요? 제주도 물이 바뀌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데 아니에요? 그러자 형님이 대답도 힘든 것처럼 그랬어요. 전화 좀 해줘. 너무 아파. 그러더니 겁나게 얼굴이 백지짝처럼 하얘지더니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놀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달려와서 형님의 상태를 보고는 119를 불러줬어요. 저는 무서운 나머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주버니는 빨리 와야겠어. 형님 이상해. 빨리 와. 왜 그래? 말을 해봐. 지금 형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배가 아프다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지. 그러자 남편이 전화 너머로 아주버니를 불렀어요. 형수가 아프다는데 빨리 오라고. 얼른 가자. 그러자 아주버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아프다고? 왜 갑자기 아파? 얼른 오래. 가야 할 것 같아. 그러자 신우이의 목소리가 또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큰올케가 아프다고? 참 타이밍 죽여주네. 아까 각자 놀다가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아프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야? 아픈 건 맞아. 하필 여기까지 왔는데 다 못 둘러보고 가란 말이야. 큰오빠가 다시 작은 올케랑 통화해봐.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남편의 전화를 받아들고 자기 그랬어요. 광수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거예요? 몰라요. 배가 아프다면서 지금 쓰러졌어요. 119를 불렀는데 아주버니가 빨리 오셔야죠.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자 얼탱이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설사병 난 거 아니에요? 광수 엄마가 장이 약하거든요. 좀 바꿔줘 봐요. 기가 막히게도 아주버니 목소리에는 약간 짜증이 섞여있는 말투였어요. 아파서 배를 붙잡고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바꾸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도 모르게 기가 막혀서 화가 나버렸어요. 아주버니, 아파서 쓰러진 사람에게 전화를 어떻게 바꿔요?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이 그 아픈 와중에도 전화를 저에게 주며 열어보라고 신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켜주었어요. 그랬더니 별 거지 같은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 내가 진작에 설사약을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화장실에 가서 설사만 하면 될 것을 왜 여러 사람들 귀찮게 해? 형님은 배가 아파서 말도 못하고 죽을 것처럼 입을 앙다물고 바닥에서 배를 움켜잡고 꼬꾸라져 있는데 아주버니는 그런 말을 퍼붓다니 형님의 눈가에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가 다 들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형님의 휴대폰을 쥐어 잡으시더니 큰 소리로 그러셨어요. 야, 이 쌍갓날 새끼야. 빨리 안 올래? 네 마누라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랄 떨고 있어? 바로 5분 내로 안 오면 너 나한테 뒤질 줄 알아, 이 새끼야. 빨리 안 와?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낯익지 않은 호통 소리에 순간 정적이 울리는가 싶더니 큰 신인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이 아주버니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설사병이 났으면 알아서 약도 먹고 잘 챙겼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무슨 난리래?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님이 형님에게 바로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습니다.
지금 네 올케가 쓰러졌는데 한가하게 그러고 있냐? 네가 나를 닮아서 못돼 처먹었구나. 아버님이 저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옳은 말만 골라서 잘하시는지 제 속이 다 후련했어요. 형님은 119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고 급성 맹장이라서 수술을 급히 받았습니다. 형님이 일주일 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아랫배가 콕콕 쑤시기도 해서 그저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설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 그런 오해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맹장이 터져서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민기적 거리다 늦게 병원에 도착한 아주버니와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아버님 엄청 화를 내시며 호통을 크게 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같이 나를 닮아서 자기 식구 귀한 줄 모르냐? 아프다고 하면 두 발 안고 달려왔어야지. 119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모두 다 끽소리를 못했어요. 그래도 형님이 아가씨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설마 그럴 줄 알았어요? 하필 여기까지 와서 배탈이 나서 설사병이 난 줄 알았어요. 오빠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네 엄마도 그렇게 죽은 거 모르냐? 아버님의 그 말씀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버니가 열불이 나 계신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화 푸세요. 저희가 저희들 생각만 했네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사람 목숨과 아니가 중요한 거지. 이깟 여행이 중요한 거 아니다. 충금이랑 춘이는 큰애가 다 나을 때까지 딱 붙어서 간호해. 알았냐? 그러자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니들 춘삼이란 춘봉이는 내 휠체어를 몰아라. 어떻게 니들은 남자이면서 나 몰라라 쌩까냐? 늘 자식들 눈치만 보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갑작스런 아버님의 태도에 놀랐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나 아주버니는 더 혼났어요. 마누라가 아프다고 하면 세상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에 달려와야지. 그렇지 않았다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네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서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보지 못했다. 그 죄책감과 후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너희들도 그런 나를 원망했잖니. 닮을 게 따로 있지. 절대로 나를 닮지 말아라. 아버님의 그 말씀에 모두들 눈시울을 또 붉혔어요. 형님이 그런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지는 또 엄마 얘기를 꺼내서 그러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아가씨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미안할 생각도 전혀 없이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은 죄가 많다. 네 엄마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못 살렸으니 나는 아마도 천벌을 받을 게야.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 아버님의 손을 잡아들이며 그랬어요. 아버지, 천벌이라뇨. 자기 죄도 모르는 인간들이나 천벌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아가씨가 또 아버님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도 미안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온 맘만 했어요. 라고 훌쩍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 원망을 받아도 싸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라. 단 네 식구들한테는 잘하고 살아라. 나처럼 후회는 하지 말고. 알았냐? 네, 아버지. 그 뒤로 아주버니는 자기 마누라니까 자기가 직접 간호를 해야 한다며 형님의 병실을 지켰어요. 큰 씨는 형님과 아가씨는 부쩍 아버님과 대화도 많아지고 남편도 아버님 모시고 이리저리 잘 다녔습니다. 무척 서로가 자연스럽고 편해졌어요. 늘 가족 중에 왕따처럼 외롭게 계시던 아버님이 함께 웃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 여행이고 가족 여행인 거죠. 비록 형님이 여행 도중에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아주버니도 형님을 더 잘 챙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서로 깨닫게 된 셈이었어요. 그때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활짝 피어서 아버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저기 보세요. 무지개가 폈어요.
아, 그러게 말이다. 참 이쁘구나. 모두들 한 방향을 쳐다보며 활짝 웃는 모습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거기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웃고 계시는 것 같기도 했네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늘 평안하실 두 분이 그려집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